예, 오늘은 2024년 증시 통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계 가지고 있는 게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정치적인 일정하고 관련된 거, 금리하고 관련된 거, 대형주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풀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방송에서 사이에 껴서 넣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주요국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이 제일 강했죠. 뭐 이제 빅세븐,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압도적이었고, 뭐 코스닥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일본, 대만이 그 다음 순위 정도 되는, 우리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다 이런 통계가 있고,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테슬라도 만만치 않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지수보다는 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 잘 보면 그렇게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상위권에 들어가면서도 연간으로 볼 때 상승한 종목하고 하락한 종목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예,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5.7%인데 코스닥 지수 상승률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재미없는 그런 장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설문을 해보면 나는 지수만 못한데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종목 보면 2차 전지가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에 로봇주, 반도체주, 이게 이제 빅3로 강세를 보여서 지수보다 더 강했고요. 지수보다 못 오른 거는 뭐 고사하고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가 거의 90% 가까이 올라갔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또 제법 강세를 보이고, 조선주 상대적으로 강했고, 근데 잘 보시다시피 뭐 마이너스 나거나 거의 제자리인 종목들도 많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한 해가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로 와서 먼저 해외 쪽 먼저 살펴보면 S&P 500 지수가 작년도에 20% 넘게 올랐잖아요. 20% 넘게 오른 다음 해 증시가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번 중에서 16번 올라가고 4번 하락하고, 상승 비율이 80%.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올해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기대를 살짝 낮춰야 되는 거는 올라간 폭보다 그 다음에는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만은 못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올라가기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적 일정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 이런 걸 타이틀로 보고 이제 꼽아보면, 대체로 보면은 그 해에는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초이민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해에는 증시가 대체로 좋았다, 이런 어떤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만 놓고 보면은 미증시는 올해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 예, 이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 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시기에 따른 문제죠. 그런데 금리 인하했을 때 갈리는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금리 인하하는 거냐에 따라 좀 갈리는데, 어쨌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대 하드는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이냐, 아니면 물가가 잡혀서냐. 그러니까 연초에 아마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금리를 내렸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첫 금리 인하하고 6개월 동안은 5번 올라가고 4번 하락하고 평균은 2.1% 상승하고, 거의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율이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대체로 미국이 금리 내릴 때는 이제 경기가 나빠졌을 때 막 금융위기 비슷한 어떤, 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 당장 코로나 사태 때 그때 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금리 내렸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좀 고전을 하다가 그 유동성에 의해서 증시는 결국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내릴 때 어떤 게 동기가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에 속할 수도 있고 4번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뭐가 되는지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통계로 봐서 코스닥이 10% 넘게 올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이거 되게 안 좋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보시다시피 뭐 올라가고 나서 다음에 상승한 게 2020년, 21년 이때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게 IT 버블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어떤 사안들이 있고, 2017년 이후에 2018년에 빠졌던 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때 트럼프발 관세 전쟁 막 이런 것들 펼쳐지면서 고전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고 나면 뭔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워낙 코스닥은 뭐 가치 투자 이런 관점보다는 모멘텀 투자하면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좀 버블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종목들의 버블이 깨졌을 때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 되게 무서운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만은 또 다른 데이터 보면 코스피가 15% 이상 올라갔을 때, 예, 그걸 제가 또 쭉 나열해 봤거든요. 근데 보면 그 다음에 또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터지는 정도였던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런 대로 또 괜찮은,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치면은 거의 한 3대 2 정도? 예, 그 정도 비율이 되죠.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의 악재가 뭔가가 다가오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예, 대신 작년만큼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지수상만 놓고 보면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무서운 것만 보여드려서 또 괜찮은 것도 하나 섞어보면 코스피가 10% 이상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다음에 이렇게 2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25%나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증시가 좋았죠. 그럼 이제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10% 이상 폭락한 다음에는 이제 일단 100%다 올랐고, 다음에 2년 차에는 4번 중에 3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2년 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저것만 이제 확률로 놓고 보면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섞여 있어서 그냥 재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종목들, 대장주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삼성전자 역대 상승률 탑 10을 꼽았는데 이게 이제 역대 상승률로 치면 너무 많아져서 2000년 이후로만 제가 꼽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40% 이상 올라간 적은 19번이나 있었고 역대 최대는 1999년도에 244%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빼고 2000년대 이후를 좀 꼽아서 봤는데 대체로 보면 40% 이상 올라간 다음에는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고 한 번은 보합이었는데 독특한 건 뭐냐면 코스피는 올랐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뭐 재미없는 장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올랐거든요. 7번 올라가고 2번 빠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성전자가 멱살 잡아 끌어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는 조금 주춤거리고 다른 종목이 삼성전자가 끌고 왔으니까 나는 덜 올랐겠네 라고 해서 다른 종목이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워낙 열심히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순매수한 거랑 삼성전자 순매수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코스피는 매도할 때도 삼성전자는 별로 안 쉬었어요. 예, 주가가 빠져도 삼성전자는 꾸역꾸역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진심이었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이 한 10% 올라가 주는 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연간 걷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이제 평가이익이 몇 배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뭐 참깨, 수박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참깨가 수백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수박이 한 바퀴 돌아가면 거기서 더 큰 돈 버는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잘 활용을 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뭐 올라가겠지만 다른 종목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봤습니다.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면 이거는 연간 상승률 탑 10. 예, 탑 10으로 좀 살펴봤더니 다음 해 주가는 7번 올라가고 2번 빠졌고 평균 3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간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해까지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딸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7번 올라가고 2번 빠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나서 한 번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해까지는 뭐 일종의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흐름이 있어서 그 다음 해까지도 일단은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내년도 2025년도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 올해보다도 내년도는 왜냐면 1월부터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좋아지고 하다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관련된 종목에서는 기회는 계속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징크스 중에 하나 총선이 열리는 해 보면 코스닥은
안 좋았어요. 예, 2020년 그때를 빼놓고는 선거 열리는 해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고 코스피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번 올라가고 5번 빠지고 코스피는 4번 올라가고 2번 하락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테마성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형주들은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쭉 반영돼서 올라갔다가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재료 노출로 빠지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고전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빠진 애 잘 보면 2000년대 뭐 버블, IT 버블,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서 좀 많이 빠지는 애가 있었다. 근데 잘 보면 또 2000년도나 2008년도 같이 그 폭락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급락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올해 뭐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느나 저 통계 때문에 겁먹어야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코스피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더니 이 수급에서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좀 오락가락했죠. 2021년도에 어마어마한 어떤 유동성 가지고 들어왔던 해였고, 근데 어쨌든 잘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기관은 올 매도, 예, 기관은 올 매도를 하고, 뭐 프로그램 배당받으러 들어왔던 거 파니까 이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던데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해에는, 예, 순매수하는 해에는 코스피가 올라가요. 예, 보시다시피 뭐 당연히 그러겠죠. 한 번 빼놓고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해에는 코스피가 플러스가 난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은 기관들을 매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1월 1, 2주차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붙어준다. 그러면 1월에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1월 초반에 외국인들이 팔고 간다 그러면 이거 이번 달은 좀 고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딱 봐도 공통점이 있죠. 예, 보면 개인들은 올매수고 기관은 올매도인데 외국인들이 매수로 붙어주는 달에는 역시 지수가 플러스가 납니다. 예, 그렇게 플러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인은 양도세 관련해서 팔았다가 컴백하는 시기고, 기관들은 배당 관련해서 열심히 샀다가 파는 시기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텐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붙어주면 전부 다 올랐다. 2018년도 이후의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주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줄거리는 역시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5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쫙쫙 팔았잖아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다가 거의 뭐 60조 원 넘게 팔았다가 11조 원 매수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그때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023년도에 매수를 하고 나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수 기조는 이어나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 동향도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 통계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2023년도에 삼성전자가 턴하는 전해에는 40% 넘게 올라간다고. 그거 유튜브 게시판에 안 좋은 글 올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강세장자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냥 통계를 보여드린 거였어서. 그래서 근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응원단장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다른 종목 쪽에도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쪽에 더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를 뭘로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제가 뭐 제 엑셀 파일이랑 여기저기 해외 사이트 다니면서 찾아놓은 거랑 하니까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연간 지수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한 100개 정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대형주 수급, 다음에 정치적인 일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게 금리 인하하고 요 세 가지에서 핵심적인 거 한 3-4개만 뽑는 게 제일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특집을 했고요. 이후에 시간이 될 때 제가 또 다른 데이터로 열심히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많이 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또 거기서 또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제가 첫 주에 PPL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